우선 이제 일제 및 전후 일본, 일제와 전후 일본이 이게 범죄적인 게 줄줄이 쌓여 있는데 우선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정신이에요. 이게 물신숭배, 피티시즘, 그리고 신토를 절대적 국가 종교로 만든 거. 이게 모든 일의 뿌리야. 일본은 한국인에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인에게도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이 좌빨들은 마치 일본이 한국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일본이 일본인한테 지은 죄를 따져보면 한국인한테 지은 죄만큼이나 심각해요. 심지어는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 없었지만 이제 남쪽에서부터 미군이 쭉 밀고 올라오니까 이 오키나와 열도 사람들이요, 전부 무슨 짓을 했냐, 밀림 속에 밀어넣은 거야. 그리고 니들 죽을 때까지 저거 하라 그랬어요. 저기 뭐지, 그 게릴라전, 주민들이. 그 안에서 노약자, 어린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그 굶주림과 말라리아로 죽어갔다고요. 그 숲속에서. 오키나와 같은 데는 그 점령군한테 능욕당하느니 내 손에 죽어라, 칼로 팍 찔러서 죽이고. 우리는 그런 일은 안 당했잖아. 얘들 그런 애들이라. 자기들끼리도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빨들은 마치 일제가 우리한테만 무슨 뭐 심각하게 뭐랬냐.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사고방식이 그런 애들이야. 그 대상이 뭐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내지인이든 뭐 sen진이든 상관이 없어. 그 좌빨들 이상한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안 해요. 그럼 이 뿌리는 뭐냐면은 물신숭배예요. 동도서기, 화혼양제, 닥치고 물질, 닥치고 기술, 르네상스, 프로테스탄티즘, 개인, 자유, 실존, 민주주의 그런 거 몰라. 물질이면 다 돼. 물신숭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대성공을 했잖아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약 5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일본을 보니까 특히 이제 전쟁에서 지어깨지고, 야, 저대로 하면 현대문명 그냥 장악하네. 중국 애들이 일본을 보니까, 야, 저대로 하면 현대문명 장악하네. 독일 애들이 일본을 보니까, 야, 저대로 하면 현대문명 장악하네. 러시아 혁명, 중국 급진화, 나치 파시즘, 이게 다 물꼬를 누가 텄냐? 일제의 물신숭배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물신숭배를 하게 되면 이제 공허해지잖아. 이걸 메꾸기 위해서 신토를 절대적 국교로 만들었어요. 이 신토가 국교가 된 게 저렇게 이런 절대성을 가진 게 얼마나 절대성을 가졌냐. 메가더가 1946년 1월 1일을 기해서 덴노 보고, 그때 웨이지 보고, 야,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인간이라고 선언해. 그래서 메이지가 1946년 1월 1일 날 우리는 인간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인간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국교로 만든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메이지 때. 그 메이지 유신 때. 그때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만든 그 집단을 국학파라고 불러요. 국학파. 이 국학파의 관점은 이거였거든. 유럽 열강을 보십시오. 예.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가 교회 체제가 있죠. 네. 기독교 국가죠. 그 국가별 교회 체제가 있죠. 그래서 이 국가별 교회 체제가 그 나라의 국가 정신을 주도하죠. 그런데 우리 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국가 체제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 특정 종단이 우리 뭐 일본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저 찬란한 우리의 덴노 가문의 신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덴노 신토를 우리 국민 신앙 체계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예요, 국학파의.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신토를 문화로 볼 거냐 종교로 볼 거냐를 가지고 일본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여기 서울에 그 남산에 그 신사지였잖아. 그때도 이거를 그냥 문화관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하는 최상위 국교 신앙 체계로 만들 거냐를 가지고 총독부 쪽하고 그
그 본토에서 온 그 일본 내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몸살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일제의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화될수록 결국은 신토를 절대적 국가 종교로 만들려는 노선이 점점 강해졌죠. 그 절대적 국가 종교 체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화혼양자라고 불리우는 사나운 무신숭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대적 국가 종교로서의 신토, 이것이 일제의 원죄예요. 그리고 이 원죄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일본인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렸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을 지금도 저 그림자가 뒤에서 어른거리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신적 고뇌와 각성이 쌓이질 않아 있어.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적 후유증을 이제 건너뛰어서 보자고요. 오른쪽 아저씨, 저 아저씨가 미시마 유키오죠. 굉장히 글을 감칠맛하게 참 은은하게 잘 써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많이 팔리죠. 부도덕 교양광자라는 거. 저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른하고 경쾌해요. 나른하고 경쾌해요, 저게. 그럼 뭐냐면 한없이 경쾌한 로코코거든. 로코코 미술이 굉장히 경쾌해요. 뭐 인생 그렇게 고민할 거 없다. 그냥 다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지. 즐기면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을 줘요. 로코코 미술이. 로코코풍이. 저는 그걸 로코코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보면 한없이 경쾌한 로코코, 그 나른하고 경쾌한 로코코와 한없이 우스꽝스러운 극우바락, 이 두 개가 칵테일돼 있다고. 아까 똑같은 거죠. 굉장히 공허한 물신숭배와 정말 우스꽝스러운 신토 국가 종교가 칵테일돼 있던 거 아니에요. 일제가. 그 일제 패망한 후에는 그럼 이 칵테일이 어떻게 바뀌었냐. 한없이 경쾌한 로코코. 트랜지스터 잘 만들고 전달 만들고 경박단소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오토바이 잘 만들고 그래서 팔아 돈 벌어서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한없이 경쾌한 로코코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극우 바락하고 이게 칵테일되어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런 종류의 칵테일에서 저는 많이 못 벗어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제 죄악을 보죠. 범죄를. 두 번째 범죄. 전쟁에서 졌으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단된 거거든. 태평양 전쟁에 다 져놓고, 저는 무슨 뭐 위안부니 뭐 징용이니 이런 건 저는 따질 자격이 없어요. 그거 다 여러 가지 설이 충돌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멋있게 생긴 근사하게 생긴 아저씨가 와서 너가 저기 어쩌고 하면 집안도 살고 어쩌고 해서 솔깃해서 갔는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럼 나는 납치당해서 온 거잖아. 유인 약취. 데리고 간 놈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서 쓰고 데리고 왔고 돈 계산 다 끝냈으니까 너는 저기 뭐 몸 파는 노동을 한 거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다 져놓고도, 저는 그런 얘기는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아. 이 큰 거, 군사지정학만 보자고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다 져놓고도 끝까지 발악을 하는 바람에 얄타 비밀협정으로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군으로서는 일본 본토 평정만도 버겁기 때문에 소련에게 중국의 관동군 평정을 맡기면서 한반도 전체를 내줬죠. 사실은 중국도 너희 가서 휘저하고 내준 거예요. 너무 이게 안 서니까, 요량이 안 서니까. 그런데 나중에 원자폭탄을 쓰고 나니까 한반도 전체 내줄 필요 있겠어? 저는 그때 운함이 엄청 뛰었다고 봐요. 그래서 38선을 그어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나마 간신히 소련 영향권에서 빼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분단의 원흉은 일제지. 분단의 원흉은 일제죠. 일제가 이렇게 전쟁 졌으면 그냥 백기 들게요 저희. 그러면서 다 그냥 몸을 낮췄으면 일이 편하게 풀렸어.
그러질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복을 하면서도 희한하게 항복을 한 거네요. 관동군을 느닷없이 소련군에 투항시켜서, 국민당군에 투항시키면 안 되나? 관동군 무기를 몽땅 모택동군에 몰아준 거 아니에요. 일제가 중국에서 싸운 상대방은 대부분 국민당군이에요. 우리가 투항한다 그러면 적한테 투항하는데 적한테 투항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투항한 거 아니야. 그럼 소련은 관동군의 그 100만 명의 관동군 100만 이상 되는 병력의 무기를 받아가지고 그 무기로 국민당군한테 줬겠어요? 모택동군한테 줬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지. 내가 중국을 못 먹으니까 중국이 적화되는 게 나아. 너희 한번 중국 공산국가 됐을 때 너희 한번 당해봐. 그러고서 일 저질러 버린 거라고요. 중국 적화의 1등 공신이 일제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심보예요. 계속해서. 자, 이제 일제 끝났어. 이제 일본으로 들어왔어. 조총련 방치했잖아. 얘들 거기가 어떤 지옥인지 알아요. 잘. 왜 그러냐면 소련에 억류돼 가지고 저거 살다가 온 애들이 많거든. 소련에 억류돼서 수용소에서 있다 온 애들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소련 체제가 뭐고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북한 체제라는 거 뻔히 알면서 제일교포 북송 거들었잖아. 그게 지금 숨진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때 그랬어요. 기시. 그래가지고 정부가 나서기가 그나마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적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십자사를 내세워서 했죠. 20몇 년 동안 했어요, 저거. 그 다음에 조총련에 대북송금 물꼬를 터주었죠. 김대중의 햇볕 퍼주기, 노무현의 햇볕 퍼주기 세 발의 피해요. 조총련에서 사교같이 모여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돈 모아서 보낸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거. 그걸로 먹고 살았다니까, 북한이. 북한이 삥을 세 군데서 뜯었어요, 사실은. 소련한테 뜯고, 중국한테 뜯고, 조총련한테 삥발이하고. 언제 조총련 좀 견제하기 시작했냐? 북한이 핵미사일 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에. 그러면 45년부터 몇 년을 한 거야. 거의 반세기를 했어, 반세기를. 저 짓을 저질렀다니까. 그 중간에 75년에는 그 조총련계에 의해서 여기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암살 시도 현장에서 영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일교포 북송 계속 이어졌고요. 80년대까지 이어졌으니까. 계속해서 조총련 방치했고요. 계속해서 대북송금 방치했다고. 한마디로 너희 뭐 먹어라 이 소리지. 나는 우리나라 반일 얘기하는 일본의 죽창을 들어라. 조국이 좀 나와서 이런 거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너희 왜 조총련 방치했어? 너희 왜 제일교포 북송 방치했어? 너희 왜 조총련에서 북한 넘어가는 돈 방치했어? 너희 말이야 1945년에 전쟁 끝났을 때 왜 관동군을 소련한테 투항시켰어? 나는 반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그게 진짜 반일이거든. 왜냐면 쟤들 정신세계를 우리가 뭔가 좀 보고 배우거나 믿을 게 있나? 이거잖아. 그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일본 싫어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차 오일 쇼크로 나라가 왔다 갔다 한 70년대 말에 이 짓거리 저질러 놨잖아요. 핵심 해상 통로의 영해를 스스로 축소해 갖고 스가루 해협, 무슨 해협, 대한해협 이 근처, 대한해협은 아니고 스시마랑 자기들 규슈 사이에 영해를 축소해 갖고 결국은 대한해협과 동해를 소련,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중공 해군의 놀이터로 만들어줬잖아. 우리는 우리는 평화를 좋아해.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미군 배가 우리 영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린 영해를 축소해 줄게. 소련배 핵무장, 러시아배 핵무장,
중국 배 왔다 갔다 해라 이거야.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다 같은 놈들이라 이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목숨 내놓고서 78년도에 목숨 내놓고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하고 있는데 저 짓을 저질렀다고요. 근데 그 일제를 어떻게 믿어,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을 정신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 이 지경이니까 어떻게든 저 뺀질이를 끌어내다가 저 일선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뺀질인데, 이런 속썩이는 뺀질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간 거지. 또 저 뺀질이도 이제 자기 앞마당까지 불길이 타고 들어왔잖아요. 대만이니까 대만이면 그게 저기 오키나와 일도고 동중국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제 불길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일선에 나가서 말이야. 너 그 동진아해랑 대만은 네가 잘 지켜야지. 역시 일본이네. 좋아. 잘하네. 이제 이래야 된다고. 저 음흉한 뺀질이를 어떻게 일선에 내세울 거냐라는 거지. 칭찬해줘야지. 딱 군사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우리 실속젤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건 결국 중국 간첩이거나 북한 간첩이거나 일본 간첩이거나 혹은 간첩스러운 자들이에요. 저는 일본 지배층의 마인드는 안드로메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잘 활용하면 된다. 일본은 뭐 너희 이런 거 잘 뭐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뭐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고 가르치려 들면 우리가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그 영어 홈페이지, 영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한 문단을 제가 보면서 참 이런 마인드구나. 일단 야스쿠니는 아직도 2만여 명의 그 조선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 의례의 풀세트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 영령이란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 일제가 쓰는 말이거든요. 에이레이. 그러니까 얼과 넋을 기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얼에 크게 우리 민족의 얼에 큰 도움을, 큰 기여를 하신 쓰러져간 우리 호국전사, 순국전사의 넋을 기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영령, 에이레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저기 신토 용어예요. 에이레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의 2만 명? 야, 너희 그 후손한테 묻기나 해봤냐? 우리 조상 이름이 왜 거기 가 있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다, 거기에 후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빼줘야지.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뭐 생진으로서 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여기 올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부터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름을 올린 거지만 그 자기들을 규정한 그 문구를 보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읽어드릴 텐데 좀 마인드가 좀 그렇죠. 이제 이 야스쿠니 신사의 그 문구를 보면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을 조국 수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전범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그 전범도 조국 수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희생한 분들이 되는 거라. 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반대를 안 해. 그 자체는.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신사를 만들어 놨냐가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현대 문명을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참 빠지기 쉬운 유혹에 빠져서 이거를 물질 문명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당시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 제국주의 열강 전쟁으로 현대 문명을 해석을 해서 그 참으로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같이 모셨습니다. 이미 숨졌기 때문에 그 넋이라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본의 지배층은 아직도 자신들을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 원자폭탄의 희생자로 본다는 거죠. 여기 딱 보면 그게 그냥 느껴져요. 보세요. 이곳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사람들께 계급, 사회적 지위, 성별과 상관없이 완전히 평등한 존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자신의 생명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을 기리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된 246만 6천 영령 에이레이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공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사가 또 하필은 왜 야스쿠니냐고요. 저게 전국 신사인데 저게 메이지,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 당사자인 메이지가 설립한 신사잖아요. 저거 뭐 옛날부터 있던 아주 오래된 신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메이지가 만든 신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결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그 아까 말한 그 물신숭배와 국교화된, 절대 국교화된 신토,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짬뽕이 된 마인드를 가지고 일제가 일본인한테 저지른 짓, 그 다음에 일제가 식민지 사람들한테 저지른 짓, 일제가 전쟁을 통해서 저지른 짓,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뭐 그 당시에 풍조대로 했을 뿐이야. 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패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도 희생자야. 이런 마인드가 그냥 여기 묻어나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일제를 저 뺀질이, 저 속이 아주 이상하게 혼란돼 있고 음험한 저 뺀질이를 그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는 일선에 일제를 끌어다 놔야 되고 그 일선에 나오겠다는 거야. 지 앞마당까지 불이 타고 있으니까. 오케이? 너 나와. 잘한다. 그래, 우리 힘 합쳐서 같이 군사적으로 같이 움직이자. 알았지?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나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군사적으로 한미일 방파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중국의 군부 전체주의로 지금 선회하는 이 지금 노선은 완전히 자살골이 됩니다. 한미일이 손잡고 일본을 끌어들이면 중국의 조치는 국내용으로 주저앉습니다. 국내 시스템을 경화시키는 것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노골적인 군부 전체주의가 되겠죠. 모택동의 악몽이 되는 거죠. 모택동조차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계에서 돈 다루는 사람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저기 인민해방군이 확 돌아갔고 어느 날 전시라고 선언하면 저기는 완전히 인쇄의 지옥 되는 거야. 야, 저기다 우리가 왜 투자하냐? 즉 세계의 경제에서 더 빨리 더 심하게 왕따 당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에서 외면당하게 됩니다. 최악의 자충수가 됩니다. 즉 전쟁 위험 증대냐 최악의 자살골이냐, 이는 결국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냐, 또 일본을 얼마나 잘 끌어들이냐, 이 게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